과연 어떻게 선대위를 바꿔야 할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걸리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 또 가족 리스크 이런 부분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걸로 빚어진 내부 분열 이게 또 영향이 컸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선가 김경진 단장이 이준석 대표 잘못이 80%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인터뷰하는 도중에 백의종군 대표 당대표 백의종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주변의 얘기를 요새 많이 듣고 있는데 한 8월 정도는 이준석 대표 요새 처신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가 물러나야 되고 백의종군 해야 된다는 것이 의견 주시는 분의 한 80%고 한 20%는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잘 감싸고 가야 된다. 그래서 8대2 정도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그런 그거는 말씀 이제 드렸죠. 김경진 단장이 만나본 사람들 제가 들은 사람들의 의견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만났는지도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예.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음.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가 JTBC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121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조사한 거죠. 네. 국민의힘 내부 갈등 책임 누가 더 크다고 보느냐? 윤석열 후보 책임이 56.7, 이준석 대표 책임이 31.3이었어요. 그러니까 25%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또 달랐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대표 책임이 더 크다가 57.4, 윤석열 후보 책임이 32.7%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잠깐만 이건 소개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김경진 단장이 8대2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봐서 만나는 범위가 그쪽에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사실 정의람 대변인 대체로 대선 때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후보 책임으로 귀결되잖아요. 뭐 거의 100% 후보 책임입니다. 잘해도 후보 책임인 것이고 못해서 뭐가 망가져도 후보 책임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선대위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선대위 개편을 잘 해서 어떤 모양새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 뭐냐면 좀 우선 방향만 좀 진단의 어떤 방향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의 병으로 보면요. 지금 선대위 개편은요. 외과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는 후보의 수권 능력이라든지 소위 이런 뭐 후보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과연 바뀔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속성 과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진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이나 비전 또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개선 없이 선대위 개편 상황본부 중심에서 뭐 이를테면 정책과 상황 두 개로 아주 슬림화시키고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뭐 후보는 또 완전히 맡기고 이것만으로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뭐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옆에서 상대 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이 바뀌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정기남 대변인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후보를 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후보를 조금 방어를 해드려야 네, 돼요. 네, 네. 방어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래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정치 경험이나 또는 뭐 도지사라든지 뭐 시장으로서 행정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라고 하는 행정부처 소속의 준사법 공무원으로 30년간 일을 해왔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직을 역임했잖아요. 학력도 서울법대 나왔고 그 정도면 지적 수준이라든지 상황 물리력이 뭐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최근에 이제 정책 몇 가지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 후보는 지금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지금 주택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도
주택 공급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재 주택 보유자들이 편리하게 좀 팔 수 있도록 세금 같은 걸 좀 완화해 줘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건 부자 감세고 집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고 비판을 했다가 한 4, 5일 전에 이재명 후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바꾸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는 최소한 그런 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현란하거나 사람들 귀 속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정책이나 철학적 방향성이 일관되고 하나의 흐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대비가 되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보면.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하자 그랬다가 30만 원을 줄이겠다고 그랬다가 안 하겠다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하자는 쪽으로 또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그러면 당신은 국가 지도자로서 방향성이 도대체 뭡니까? 3달 사이에 이렇게 자주 바뀌면 이런 당신의 행동이나 자세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예. 가능하다는 지점이 있어서 예. 우리 윤석열 후보가 행정지사나 뭐 시장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검찰총장으로서 이 정도 경험이면 충분하고 충분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김경진 단장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지금 그 대선 시작한 이후에 현재 여야의 이런 공방이 결국은 오늘 안철수의 부상을 가져온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패널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래 우리 후보 좀 부족해. 너네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상대방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어. 아니야 우리 장점이 더 좋아. 뭐 이렇게 가야 상승이 되는데 그래 우리 못해 너네는 더 못하잖아 막 이렇게 싸우니까 반사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아무런 뭐 특별한 뭐가 없이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얄밉잖아요. 한 것도 없이 더 좋은 본인도 정권 교체. 했는데 사실 안 다뤄준 더 좋은 정권 교체하면서 얼른 올라타는 모양새가 좀 얄밉고 국민들이 다 그 보고는 있어요. 자 그러나 워낙 야당의 제1야당 후보가 지금 저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다른 대안도 고민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 일부 또 반사 혜택을 가져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요. 일관된 정책 메시지나 행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선대위가요. 자리 싸움 문제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경제 민주화 노선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코로나 뭐 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놓고 뭐 싸운다든지 이러면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국민들로부터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건전한 노선 투쟁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약점이 있겠죠. 근데요, 제가 최근까지 봐온 바로는요, 이재명 후보는요, 재수생이잖아요. 대통령 후보 재수생이거든요. 지난 5년 동안 굉장한 공부 학습이 돼 있어요. 거의 모든 정책과 어떤 정책 아젠다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본인만의 로직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 김경희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럴 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요 이게 다 변주의 범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제든지 이것을 다시 핸들링할 수 있는 로직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TV 토론이 됐던 구체적인 정책 공방이 벌어지면 저는 뭐 이제 그런 어떤 후보들 간의 경쟁력에 우위가 가려질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지거든요. 지금 이번 새해 들어가지고요. 첫 번째 제출한 의안. 민주당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소위 이른바 19 극복을 위한 100조 추경 결의안이에요. 예. 자, 지금 근데 국민의힘 이란 최초로 내놓은 안이 뭔지 아십니까? 공수처 폐지 촉구 결의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아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민생 뭐 이런 쪽에도 고민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또 여전히 어떤 정치 공방 이게 과연 국민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지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은 그 의회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국민의힘 원내에서 잘 대처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 거 충분히 잘할 수 있죠. 근데 뭐 굳이 그 의안 얘기 1호 의안 얘기를 하니까 새해 첫날 했던 행보 우리 윤석열 후보는 1월 1일 자정을 기해서 인천 항만에 갔거든요. 예.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많은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출하는 현장에는 굉장히 고생하시는 하역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출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 하역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겠다. 이거야말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 아니겠어요? 좋은 저는 행보였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기남 자, 대변인께서 그렇게 치지만 말으시라고. 2부에서 또 이어갑시다. 예.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